본드기획이라는 기획사에서는 초대형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 소녀대 하면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거는 30억엔짜리 걸그룹이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만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끔씩 되뇌는 말이 있어요. 이 채널이 언젠가 망하더라도 혹은 실패하더라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았다면은 나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라고. 가수들도 똑같거든요. 운명과는 별개로 내 마음속에 뜨겁게 남으면 그거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저는 소녀대도 그런 그룹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일본의 3인조 걸그룹인데 그룹 자체는 불운의 연속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시는 그룹이에요. 한국과 일본에서 이 그룹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번 달에 제일 핫한 콘텐츠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코리아 특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80년대 한국의 혜성같이 등장해 문화 충격을 안겨줬다는 소녀대를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소녀대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일본의 아이돌 역사 그리고 한국 아이돌의 역사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SES와 핑클이 라이벌리를 이룬 90년대 후반을 걸그룹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20년 전에 전국적인 인기를 누린 걸그룹들이 있었다. 캔디즈가 그랬고, 핑크레이디 같은 그룹은 아예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특히나 핑크레이디의 성공은 기획의 성공이라고 불릴 만큼 컨셉트를 비롯한 전략이 아주 확실했죠. 하지만 이 두 그룹은 금방 해체를 했고 그 자리는 마츠다 세이코와 또 나카모리 아키나 등의 솔로 아이돌들이 차지를 합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 걸그룹 시장은 무주공산이었다는 거죠. 본드기획이라는 기획사에서는 초대형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 이게 소녀대 탄생의 뒷배경이에요. 소녀대는 아이다 미호와 야스하라 레이코 그리고 활동명이 치코였던 이치카와 미에코를 멤버로 낙점했고요. 혼다 미나코 또한 후보였으나 노래를 듣고 사장이 얘는 솔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솔로로 갔죠. 이 셋은 보통 비주얼 멤버 레이코를 중심으로 둔 채 키 크고 보이시한 멤버 미오와 또 아담한 치코가 양옆으로 서는 형태. 멤버들은 합숙하면서 학교 생활과 연습생 생활을 병행했고 당연히 온갖 호화로운 지원들이 다 붙었어요. 치코는 이거를 두고 레슨의 2년 그리고 LA에서 녹음과 촬영을 거치고 데뷔 이래 일제히 선보이는 대규모 프로모션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미국 생활을 찍은 소년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LA와 뉴욕으로 오가면서 촬영도 하고 댄스 레슨도 받는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소녀대 하면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거는 30억엔짜리 걸그룹이거든요. 사실 소녀대는 일본이 버블버블 팝팝하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룹이었고 그런 만큼 데뷔도 아주 화려해서 1984년 8월 28일에 싱글 그리고 12인치 싱글 데뷔 앨범까지 동시에 발매를 했어요. 이내 사진집까지 발매를 했고 곧 멤버들이 주연한 영화까지 개봉했죠. 데뷔 전부터 글리코사이 TV 광고를 찍으면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유명해지는 마케팅을 전개. 또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 이외에 아시아 마케팅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소녀대는 아이돌 그 이상을 원했고요.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어요. 핑크레이디의 작곡가가 힘줘 쓴 데뷔곡 Forever는 저는 아직도 소녀대의 최고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소녀대의 운명은 데뷔부터 꼬여버렸죠. 데뷔 전에 찍은 글리코 TV 광고가 글리코 제품에 독을 넣었다고 협박하는 협박범으로 인해서 방영이 미뤄지고 이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인데요. 유일한 노출 창구인 TV 광고가 막히니까 아예 답도 없는 겁니다. 데뷔작은 고작 3만 장가량의 판매량 그리고 오리콘 차트 32위를 기록했죠. 우리가 아는 소녀대는 이후로 기민하게 전형적 아이돌로 컨셉을 바꾼 소녀대인데요. 기획사는 곧장 TV 출연도 시키고 상큼한 곡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때 대타로 투입된 사람이 당시로서는 신진 작사가였던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사람이었고 원래는 제법 깊었던 소녀대의 가사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야 오리콘 15위 안으로 들어오고 10만 장 가까이 팔리는 싱글이 생기는 등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거는 반대로 보면 소녀대가 처음에 판단했던 그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이기도 했잖아요. 같은 시기에 작사가 아키모토가 공동 기획한 또 다른 걸그룹은 아예 돌판의 트렌드를 바꿔버렸거든요. 오냥코 클럽이라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학업이 먼저였던 여학생들의 반란. 이제는 실력 있는 애들이 아니고 정말 이웃집 소녀처럼 평범한 애들이 넘버원이 돼요. 2년 동안 쎄빠지게 연습한 소녀대는 오히려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오냥코 클럽을 만든 야스모토는 나중에 AKB48과 노기자카 46 등을 만들면서 일본 아이돌판의 갈라파고스화를 이끌고요. 소녀대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아까 틀어드린 바이바이 걸 이 싱글을 마지막으로 멤버 치코가 허리 디스크 문제로 그룹을 탈퇴하는 등. 그래서 이후로 토무라는 멤버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또 나이가 어려서 오후 8시 이후에는 TV에 못 나오는 등, 거기에다가 레이코까지 다쳐서 예정된 출연마저 줄줄이 취소되는 등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덧붙여 이 당시 자니스가 소녀대를 일부러 방해한다는 말도 파다했죠. 왜냐하면 소녀대의 이름이 자기들의 보이그룹 소년대와 비슷했기 때문에. 소녀대의 인기는 점점 떨어졌고 판매량 9만 9천 장까지 찍던 싱글은 87년쯤 되자 1만 4천 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포털에서 소녀대를 검색하면은 대부분이 실패에 관련된 언급이거든요.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그룹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기획사가 데뷔 초부터 진행했던 아시아 마케팅만큼은 확실하게 먹혔고요. 일본 이외의 나라는 소녀대에 열광을 했죠. 왜냐하면 소녀대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무려 300억 원짜리 걸그룹이잖아요. 1985년에는 홍콩 영화에 출연을 했고 86년부터 2년에 걸쳐서는 동남아 투어를 진행, 그리고 같은 해 서울국제가요제에도 출연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요. 당시의 반응을 제가 요약해보면은 그때 일본 문화는 정식으로 들을 길이 아예 없었고 TV에서는 맨날 건전한 노래들만 나오고 시스터즈 같은 그룹들은 거진 다 누님들인 그 와중에 소녀대의 등장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앳된 목소리와 얼굴, 그리고 그때는 파격적인 의상과 댄스. 쉽게 얘기하면 살면서 아이돌을 처음 본 거죠. 이후로는 사람들이 소녀대의 백판과 사진집을 암암리에 구매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라이브 영상도 보고 막 그럽니다. 소녀대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후로도 한국 TV에 출연하고 인터뷰도 하는 등 수시로 한국을 방문하죠. 그녀에게 좀 해주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단연 소녀대고 코리아였고요. 이 곡은 88 올림픽을 앞두고 헝가리의 레슬리 만도키와 에바선이 듀엣으로 부른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였거든요. 이 곡의 일본 판매량은 1만 장도 아니고 1000장 단위였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서울기획 통해서 정식 음반으로도 발매가 되고 아주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레슬리와 에바의 듀엣이 아닌 소녀대의 원곡으로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당시 발매된 한국에서의 그 소녀대 LP를 갖고 있는데 트랙 리스트를 뒤에 보시면요, 코리아의 영어 버전과 인스트루멘탈, 그리고 일전에 일본에서 커버했던 Can't Take My Eyes Off You의 영어 버전과 인스트루멘탈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어를 못 넣으니까 영어곡으로만 LP를 채운 건데 마찬가지로 한국에 정식 발매된 다른 LP도 전부 영어곡의 커버와 코리아로만 채워져 있어요. 일본 문화가 허용이 안 된 그 당시에 최대한의 타협을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도로 타협하고 나온 일본 그룹은 소녀대밖에 없었고, 그래서 소녀대가 일종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한 거예요. 89년까지 한국 광고와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약을 했지만 사실 그게 소녀대의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소녀대는 89년에 해체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공식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본토인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한 게 큰 이유였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본 내수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해외에서 성공한 걸로는 일본에서의 실패가 도저히 만회가 안 됐고요. 소녀대를 기획한 본드 기획은 1992년에 파산을 했는데 이 파산의 가장 큰 이유로는 소녀대에 쏟아부은 30억엔이 꼽혔어요. 하지만 소녀대의 흔적은 아주 강렬해서 한국에서는 소녀대를 모델로 한 셋도레라는 3인조가 나오는 등 걸그룹의 개념이 점차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만에서는 아예 소녀대 이름까지 베낀 3인조 걸그룹이 나와서 활동하기도 했죠. 이 짝퉁 소녀대 멤버로 데뷔하는 스타가 바로 비비안수였고요. 멤버 레이코의 경우는 소녀대 시절에 방문한 태국에서 해체 뒤에 자기를 다시 섭외해준 덕에 태국 영화를 또 촬영한 적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해체 이후 소녀대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 끝난 줄 알았지만은 소녀대의 광팬인 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지속적으로 자기 작품 성우에 해체한 소녀대 멤버들을 꽂아줬습니다. 그 덕질은 점차 발전해서 결국 소녀대는 1999년 10년 만에 재결합하기에 이르고요. 그 당시 레이코가 성우로 출연한 주베이짱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엔딩곡을 재결합한 소녀대가 불렀어요. 자신들의 데뷔곡 Forever를 99년 버전으로 재해석. Sweet dreams and memories forever. 2016년에는 소녀대의 전 음원이 컴플리트 싱글스로 묶여서 CD로 재출시. 이 당시에 네 멤버가 다시 한번 합친 모습을 잠깐 보여주기로 하거든요. 현재 근황으로는 초기 멤버였던 치코는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나고, 토모는 99년에 결혼한 뒤에 연예계 은퇴, 그리고 미호는 3남매를 낳고 사는데 딸이 유명한 모델이더라고요. 본인은 은퇴했지만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그 근황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코의 경우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딱 열흘 전에 3년 만에 블로그 근황을 올렸어요. 50살이 되기 전부터 국가 자격증을 따고 싶었고 지금은 그 자격증을 따서 이를 살린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버블 시대를 대표한 소녀대지만 결국 시대의 아이돌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소녀대가 남긴 발자취는 많았죠. 데뷔곡의 이름처럼 소녀대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녀대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복구맨. 렛츠고!